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실현 극복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3년 새해 첫 녹화를 시작합니다. 촛불전진의 김맹구입니다. 네,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새해를 맞이해서 첫 방송이고요. 네, 올해도 우리 김태형 선생님을 저희가 독차지해서 방송을 꾸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라의 외주 수요일 9시 최초 공개되고요. 한 주는 한국사회 분석, 한 주는 메일로 받은 사연 상담으로 이뤄집니다. 사연은 우측 상단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혹은 고정 댓글에 주소를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방송 댓글 먼저 소개할게요. 줄리 H님, 김태형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 정신이 번쩍 드네요. 뭔가 불안불안하던 마음이 실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네요. 서결이 빨리 끌어내려야겠어요. 지난주에 무슨 방송했죠? 그러니까 늘 뭐였지? 우리 전쟁 얘기했나? 네, 전쟁 얘기했나요? 전쟁 위기. 저 오늘 이렇게 표정 안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전쟁 날까봐요? 네. 언니 너무 F 아니에요? 좋아요. 네, 주빈양님, 이 방송은 진짜 같이 앉아서 듣는 것 같아요. 빠져들어요 하셨습니다. 네, 같이 앉아서 듣는 것 같다. 이런 게 뭘까? 막 같이 수다 떠는 그런 느낌이겠죠? 편안하다?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은 아닌데 우린. 그러니까 딱딱하지 않다. 딱딱하지 않다. 아, 네, 그런 느낌은 네, 알겠습니다. 동네 인간들 같다. 뭐.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네. 민님, 나 하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라고 느끼신다면 모기 한 마리를 방에 넣고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김건희를 쫓아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야. 너무 멋있는 얘기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희영님, 오늘 서점에 가서 소장님 책 좀 사려고 하는데 뭘 사야 할지 몰라서 그냥 왔네요 했더니 밑에 막 댓글들이 그냥 나도 추천한다, 너도 추천한다. 네, 그래서 어떤 책들을 추천하는지 신경을 네. 가져왔고요. 한번 읽어주시죠, 책들. 네. 깡찐이야님. 저도 김태형 소장님 왕팬인데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다 강추합니다. 최신 책도 좋은데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스트, 나쁜 인간들을 파악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천해 주셨고 또 들깨의 인참깨, 저는 대통령의 심리학 재밌게 읽었습니다 해주셨고요. 윤슬님, 불안 증폭 사회, 트라우마 한국 사회 강추, 베토벤 심리상담 보고서 10년 전에 이 책 읽고 선생님 왕팬 됐어요 하셨어요. 와, 이제 오래된 팬이시네요. 햇빛님, 최근 책 중에서는 풍요 중독 사회랑 월북하는 심리학 재밌게 읽었어요 라고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네. 책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 책들 좋은 책들을 많이 추천해 주셨네요. 이분들은 아마 찐팬이신 것 같아요. 다 옛날 고전 책들을 최근에도 그러게요. 책을 많이 내셨는데 최근에는 좀 아쉬웠나 봐요. 최근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햇빛님께서 풍요 네. 중독 사회에 월북하는 심리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요. 너무 다 재밌는 책들이니까 한번 찾아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슬리 우님, 김태형 소장님 당분간 책은 중단하시고 방송만 많이 해주세요. 은근한 재미도 있고 시원한 풍자와 정확한 분석을 들으면 많은 위로가 됩니다 하셨어요. 안 그래도 지금 책 쓰셔야 되는데 네. 많이 바쁘시죠?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얘라고 하면 큰일 나요. 출판사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무슨 짓이냐 막 항의 전화가 바로 올 겁니다. 네. 책을 쓰셔야 돼서 지금 방송을 중단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이거 하고 또 하나 시작한 거 그거 말씀드렸던 거 빼고는 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형의 세상 읽기 업로드됩니다. 업로드 되겠죠? 네, 김태형의 세상 읽기와 우리 청남이 방송 이 두 방송을 제외하고는 다 잠시 중단하시고 이제 책 서술의 길로 떠나십니다. 잠시 보내드렸다가 또 좋은 책 나오면 다시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 분석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사건 사고는 많았는데 다른 방송에서 좀 다르지 않은 내용들로 오늘은 가져왔어요. 윤석열 심리 분석을 너무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선생님 심리도 온전치 않아 보이시네요. 네, 맞아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방송에서 많이 다뤘던 주제이긴 한데 새로운 좀 관점을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무인기 사건이죠. 무인기 사건이 이제 계속 이슈입니다. 지난 방송 때 2주 전에 저희가 그 속보를 딱 보고 방송을 녹화했는데 맞아, 당일이었죠. 네, 지금 2주 동안 논란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뤘어도 괜찮았겠지만 또 2주 지난 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좀 토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내용은 서울 시내를 지금 한 바퀴 돌고 갔다는 게 밝혀졌고 안보가 완전히 뚫렸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몇 가지 생기는 건데요. 윤석열이 확전을 각오해라, 핵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강경한 발언을 한 것에 비해서 군의 대응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웠다는 게 조금 의문이고요. 무인기가 넘어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바로 격추하지 않고 기다렸다 대응을 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도 좀 석연치 않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7시간이나 무인기가 서울에 날아다니는데 경보도 울리지 않았죠. 무인기 3대를 대응해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실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그 타임라인을 보면 당일 4시 30분에 무인기 소식을 저희가 언론으로 봤어요. 근데 그 20분 후 4시 50분에 집무실에 개를 데리고 출근했다는 보도가 언론에 갑자기 나옵니다. 그리고 확전 불사를 외친 다음에 저녁에는 송년 만찬을 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100여 발 사격을 가했다는 속보까지 나오는 상황이 있었죠.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된다, 확전 불사 막 이렇게 했는데 보도된 대통령실의 그 활동들을 보면은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갔다는 거랑 송년 만찬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엄청 화가 났었던 거란 말이죠. 이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추정하는 거는 주한미군이 이 작전을 지휘하고 윤석열과 대통령실 자체는 배제된 거 아니냐. 안 그러면은 어떻게 이 발언과 그 대통령실의 대응 태도 자체가 일치가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지 한번 분석 좀 해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로 짚어봐야 될 게 북쪽의 이 군사 행동 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또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작년에 훈련 때 북에서 미사일을 하나 쐈는데 이 NLL 네네. 넘어와서 한번 떨어졌잖아요. 이쪽에서 비행기 띄워가지고 그거 넘겨서 또 2발인가 쐈단 말이죠. 3발인가. 네. 그때 이제 제가 볼 때 그거는 일부러 넘긴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탄착이 이제 우연히 넘어온 것 같아요. 지대공 미사일 시험했다고 그때 이제 훈련이라 또 들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남쪽에서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자 곧바로 울산 앞바다를 향해서 그 쐈단 말이에요. 네. 이제 남쪽에서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제 북에서는 쐈다고 이제 얘기하는. 남쪽에서는 아니다? 모른다? 못 봤다? 안 잡혔다. 우리한테 안 잡혔다. 내가 안 봤으면 안 쏜 거다. 그걸 사실로 본단 말이에요. 이제 거의 거짓말을 잘 안 하니까 북쪽에서 그런 거는. 네. 울산 앞바다를 쐈다라는 것은 북의 군사 행동이 굉장히 뭐랄까요 그쵸. 공격적으로 변한 거예요. 네. 여태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이 남쪽 이 쪽으로. 하단까지 그렇지. 내려온 경우는 없었죠. 없었죠. 미사일 쏴도. 서해 인근에서 맞아요. 보통은 뭐 있었던 동해, 상 뭐 이런 식으로 동쪽으로 쐈죠. 표현했었는데 서쪽으로 쏘고 울산 남쪽으로는 안 쐈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작년에 2번의 그 일이 있었고 이번에 무인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영공 침해란 말이죠. 네. 영공 침범이에요. 그리고 남쪽에서 대응하는 것에 따라서는 전쟁 발발의 가능성도 있는 행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북쪽은 지금 이 상황을 뭐 어차피 막갔다. 윤석열은 적이고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무인기가 이제 온 것 같은데요. 이런 정도의 이제 상황을 만약에 포착했다면 미군이 지휘한다고 봐야 돼요. 미군지로 들어간다. 즉시. 그 한국군이 레이더로 포착했는데 미군이 못착 못했다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꾸로는 거꾸로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이 바로 대응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대응을 주도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한데 우선 첫 번째는 형님들이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네. 나는 그냥 뭐 할 일도 없고 큰 소리나 치고 술이나 드시고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허세 또 점쳐볼 수 있죠. 아유, 이놈의 허세.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막 말은 멋있게 했잖아요. 확전 불사니 뭐니 뭐니 막 큰 소리 쳤는데 실제로 무인기가 휘젓고 다녔다는 얘기 들으면 좀 오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아닌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막 개쇼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술을 먹는다든가 큰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허세를 부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이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완전 돌대가리 중에 돌대가리라서 그건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저희 3번 상황 판단을 전혀 못해서 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몰라서 그냥 평범한 활동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무인기면 사람도 안 탔는데 그거 그러니까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 크기도 무인기니까. 작잖아. 그죠. 순항 미사일도 느려서 괜찮다. 무인기 한 요만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죠. 종이 비행기 같은 거? 초기에는 그렇게 인식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검독수리가 나왔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작은 거니까 네. 검독수리 시켜서 잡자 이제. 검독수리 부리보다 작다. 아, 부리로 조금 떨어지는 그 네. 정도의 크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황 판단을 못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9시에 개를 데려가서 찍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오전에. 근데 이제 보도는 4시 넘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 네. 아마 보도가 예정돼 있었던 거겠죠. 오늘 네, 일정대로. 네. 그랬을 때 이제 무인기 사건이 딱 터졌는데 그 보도를 막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보도했거나 네. 선생님 말대로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었거나 없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네. 만약에 일부러 보도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어떤 심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허세인 허세. 거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쫄지 않았어? 안 쫄았어. 너넨 그래봤자 우리는 평화롭게 돌아가고 어. 있어. 뭐 용산이에 왔어. 뭐 오면 뭐 내가 손이나 흔들어주면 되지. 난 안 무서워. 난 저녁에 술도 먹으러 갈 수 있어. 어. 뭐 말은 이제 우리 확전은 각오했으니까 뭐 대응해 뭐 말만 이렇게 하는 허세. 네네네. 근데 북한에 대해서 얘가 이제 우월감 같은 게 있잖아요, 윤석열이. 네. 우월감 있죠. 네, 깔보. 충분히 허세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깔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거가 있는 거 아니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은 핵을 들여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핵이 터져도 자기 머리가 너무 단단해서 괜찮을 거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핵을 잘 모르는 건 아닐까? 이거 조심해봐야죠. 혹시 일리 뭐 있어. 세포 있는 핵으로. 자, 근데 어쨌든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로서는 그 의심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상황 판단을 너무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북을 깔보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쟤들은 형님들이 알아서 정리해 줄 것이다. 이런 이제 망상이죠, 일종의. 미국을 뒷배로 두고 네네네. 우리는 아무렇게나 진행해도 네, 안 뭐 된다, 저질러도 이렇게. 된다. 그럼 이런 또 분석도 있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주한미군이 작전을 지휘하고 대통령실이 배제된 거였다면 대통령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일정대로 그냥 보도를 한 거라고 이제 추정을 했을 때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윤석열 입장에서. 그래도 그런데 국방부랑 대통령인데. 그치, 국방부랑 합참이랑 미군이 같이 공동작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정황이나 발표들을 봤을 때는 국방부에서 지휘한 게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평시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랬을 때는 미군이 지휘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렇게 배제됐다고 쳤을 때 윤석이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지난번 미국에 가서 날리면 사태처럼 바이든 이 새끼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한 것처럼 미국한테 어떤 소심한 반항 날 배제? 짜증나네? 그럼 난 보도 이렇게 할 거야? 나 막말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 이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면전에 대놓고 미국한테 반항할 정도로 간이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날림배 사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면서 공개될지 몰랐던 공개될 줄 거지. 모르고 한 짓이잖아요. 순간적으로. 네. 그건 누가 못해요. 이제 화장실 가서 꿍시렁 자는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정으로 했다가 터져서 지금 질색팔색 했던 거고 이거는 대놓고 했다는 얘기인데 대놓고 하긴 좀 어렵죠. 윤석열 심리상. 속에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으나 이렇게 대놓고 아니요. 할 수는 저는 없다. 기분 나쁜 것도 다른 종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전 지휘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 미국이 주도했다 그래서 기분 나빠할 사람은 아니에요. 나 빼놔서. 오히려 고마워하지. 그렇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형님 해주시는 거 뭐 당연한 거지. 잘해주시지.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기분이 안 좋거나 불안해했다면 한 가지밖에 없죠.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대응을 안 한 거예요, 미국이. 그렇죠. 강경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잖아요. 자기도 발언을 막 했는데. 네, 천조국 형님들이 저렇게 쟤들이 까불었는데 북쪽 애들이 네. 개박살을 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대응을 안 한단 말이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뭐 당황하고 불안하고 기분이 좀 안 좋았을 수는 있죠. 그래, 내가 딱 등에 업고 오늘 믿고. 저 쟤 죽이겠다면서 형님들 데리고 네. 온다고 해서 딱 갔는데 아무도 안 온 거야. 그렇지. 믿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항을 정면에 으로. 할 사람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게 힘들죠. 제가 그냥 이건 소소한 질문인데요. 대통령실에 개를 왜 데려가는지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 왜, 아니, 당연한 거잖아. 아니, 집무실에 걔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집무를 하는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역대급이잖아요, 지금. 아니 설사 걔를 아무리 사랑해도 집무실에 걔를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죠.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 가는 회사 사장이 자기 집 그쵸. 걔를 데리고 간 거잖아요. 회의할 때. 직원들이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그게. 아, 그래도 만약에 제가 여기에 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있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정신없죠. 정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 안 들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만약에 개를 사랑해서 데려왔다고 치면 직원들 다 데려오면 되죠. 그래서 개 파티를 하든가 다 개 고양이 뭐 앵무새 들고 와서 거기서 하든가 동물의 농장처럼. 그러니까 업무 공간에 개를 데려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거는 모독이에요, 모독 일종의.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개랑 동급이야 하는 말하고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저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납득이 안 돼서.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거를 이제 김건희 씨가 개를 사랑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거를 코칭을 했다면 걔 돌물인 거죠. 그죠. 예. 뭔가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좀 연출한 것 같다. 그 짓을 이제 개 데리고 아니, 회의했다는데 걔랑 있는 게 무슨 이미지가 좋아져요? 그 유한 이미지? 개사랑, 아니. 동물 애호가로서 그렇지. 뭔가 동물 애호가? 사람이 옛날에 히틀러 이렇게 개를 좋아했대요. 어. 그러면서 맨날 채찍으로 때렸다거든요. 개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건 무슨 아니에요. 얘기야. 근데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개 너무 말고도 많죠. 토리도 토리도 있었죠. 데려가고 뭐 한 네. 두세 마리 데려갔죠. 그 푸들도 데려가고. 네네네. 그럼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관절을 새로 짓고 뭐 집무실 만들었을 때도 김건희랑 같이 사진 찍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아니 대통령이 된 사람이 왜 이렇게 애완견을 데리고 일하는 공간에 데려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이거는 그냥 추측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밖에서 마당에서. 마당에서 네. 개랑 이렇게 노는 거. 그쵸 그쵸. 경쟁심도 작용했을 수 있죠. 아 연출. 내가 더 사랑해 개. 아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분석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아니 저는 걔 되게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걔 데리고 온 사진 보고는 그렇게 뭐 반감은 없었는데 요번에는 진짜 좀 걔가 미워질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화내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아, 상황에 아니 맞지도 않고. 개가 좋겠어요?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거기 그건 개 학대예요. 맞아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데리고 정말 이상했어. 산책을 나가면 아니 그럼 그걸 안 개를 하겠는데. 사랑하면 뭐 아나운서들 개 데리고서 그 방송합니까? 그냥 뭔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행위예요. 아 그렇죠. 이게. 네. 바로 그예요. 예의가 없는 짓이죠. 타인에 대해서. 자 그러면 무인기 네. 얘기를 좀 다시 돌아오죠. 네. 우리가 이제 미국의 대응으로 이제 더 초점을 맞춰보자면 미국의 대응도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명확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고 이런 미국의 소극적인 반응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 놓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못 봤다. 그러니까 아니 레이더엔 포착이 됐겠죠. 네. 근데 발표를 보더라도 계속 추적한 것도 아니고 잡았다 놓쳤다 했다 그랬잖아요. 제대로 잘 포착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띄워서 격추를 못 시킬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아예 이제 그런 식으로 추적이 좀 불가했기 때문에 격추를 못 시킨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설사 그렇다 쳐도요. 돌아간 다음의 반응이잖아요. 네. ICBM 발사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화성포 17형 발사가 미국 입장에서는 더 큰 위협입니다. 본토로 날아가는 거니까. 이 무인기는 자기들한테는 조금 덜 위험한 거예요.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ICBM은 위험하지 않죠. 그렇죠. 그 미국으로 가니까. 근데 무인기는 바로 용산으로 왔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더 큰 위협이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내일 아니다. 내일 아니다 라고 봤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이 북에 대해서 정말로 자신감이 넘치고 뭐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겁을 내지 않는다면 격추해야죠. 아니면 격추를 못했다 하더라도 맞대응을 했어야 되겠죠. 저는 발언이라도 했어야 된다고 발언, 봐요. 왜냐면은 발언이라도. 그 영토 침범을 한 침범이니까.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동맹국에 대한 침해고 그럼 그렇죠. 발언 강경하게 할 법도 한데 정말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겁을 먹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의 상황이라는 게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대강 국면인데 퇴로가 없는 강대강 국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강대강으로 가다가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강대강이었다면 지금은 강대강으로 가는데 퇴로가 없어요.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냐 아니면 미국의 굴복이냐가 이제 좌우되는 거지 네. 다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굴복을 해야만 대화가 시작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선 전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아유 그래 우리 이제 적대시 정책,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할게 이렇게 굴복을 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모를 것 말 같아요. 안 둘 다 안 하고 싶어. 둘 다 못하니까 둘 다 안 하고 지금 싶어. 둘 다 안 하고 싶은 거죠. 전쟁을 선택하자니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도 위험하지만 본토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선택한다는 건 너무 위험하고 핵무력을 완성한 나라하고 그렇다고 굴복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세를 계속 부리고 전쟁 훈련도 계속 하면서 한편으로는 전쟁으로 비하하지 않도록 관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쟁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무인기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소극적 대응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겠고, 사실 이 국방부 대변인이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대화에는 열려있다 이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근데 국방부에서 그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국무부에서 해야지. 국방부가 무슨 대화를 해야지 내가. 근데 국방부는 보통 이제 군대 쪽이니까 네. 엄포를 놓거나 그 무서운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한 번만 더 그럼 가만 안 있겠다든가 뭐 빈말이라도.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대화에 열려 있다. 이 얘기는 전쟁 자체는 상당히 미국이 꺼려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 사안 보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생각은 없구나 이런 거 한번 다시 확인했던 것 같고 내일 아니다. 내일 아니다. 충격적이네. 두 번째는 전쟁이 날 거를 두려워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지금 계속. 그리고 윤석열이 말을 안 듣고 계속 막말을 던지고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렇게 좀 해석이 되네요. 한국 상황이 일반 국민들이 잘 감을 못 잡고 있고 그렇긴 한데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전 상태거든요. 그렇죠. 자, 휴전 상태에서 한쪽에서 전쟁을 시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공격하면 되죠. 맞습니다. 그냥 공격하면 돼요. 국제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선포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 선포할 필요 없어요. 이미 전쟁 중인데. 그냥 오늘부터 휴전 그만이야 하면 끝이에요. 자, 그럼 무인기를 북에서 보낸 것이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전쟁 중이니까 국제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겠네요. 돼요. 네. 안 돼요. 미국에서 그거를 전쟁 행위로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면 돼, 전쟁을. 그러면 되지. 그걸 가지고 너 매고냈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종전 상태고 평화협정을 맺었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힘들다는 거죠. 옛날에 연평도를 북이 공격했을 때 국제법정 가져가겠다니 뭐 이제 한국에서 그랬잖아요. 못 가져가요. 왜냐 휴전 상황이니까 문제가 안 돼요.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냥 다시. 그러다 다시 멈춘 거예요. 잠깐. 휴전이라는 게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전쟁 행위를 공격 행위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네, 이게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용산까지 이제 무인기가 왔었다는 걸 밝혀낸 사람이 김병주 의원이요. 이 사람이 사성장군 출신인데 합참과 국방부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이제 대응을 했냐면 그걸 어떻게 알았냐. 북한이랑 내통한 거 아니냐라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군대 사기를 떨어뜨려서 이적 행위를 한 거다라는 식으로 몰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자기가 사성 장군에 39년인가 군 생활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간첩으로 몰린 거 보면은 그 이전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고하게 간첩으로 몰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거 좋은 얘기 했네. 네. 많은 그래서 이런 국힘당의 황당한 대응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부러웠다. 부러웠다고요? 어떻게 알았지? 네, 어떻죠? 아니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바람 펴다 걸렸어요. 네. 너 마누라가 너 바람 펴서 뭐 누구 만난다며 그러면 화를 막 내는 거죠. 어떻게 알았냐고. 빨리 대라. 누구한테 들었어? 막 이거잖아요. 누구한테 들었어? 누가 알려줬어?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제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죠. 골 때리는 진짜 웃기는 인간들인데 그러니까 지네가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그거를 왜 도대체 폭로했느냐, 왜 알았느냐, 이걸 지금 따지는 날리면 사건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동훈도 막 이런 식이에요. 네, 자기네가 말을 안 했으면 되는데 해놓고서 그걸 방송에 내보내면 내보냈다고 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거죠. 이렇게 자기들한테 불리한 정보는 일절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걸 내보내는 걸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네가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 그걸- 사고로 친 건 상관없는데 그건 아무 상관없고 이걸 밝혀내는 사람들은 다 문제군요. 그렇죠. 밝혀내거나 사람 국민들한테 얘기하면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또 습관적으로 또 이제 그거를 색깔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너무 습관이잖아요. 이게 사성 장군 출신한테 북한이랑 내통하냐 이런 얘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얘네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평생. 그냥 너무 습관인가 보다. 예, 그 김명주 의원이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나 같은 군인한테도 그거를 할 정도면 일반인들한테는 어떻겠냐니 내가. 북쪽 보고 웃기만 해도 잡아놨을 거 아니냐 간첩죄로.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얘네들이 아주 그냥 뭐랄까요 생존 비법이랄까 매번 이걸로 이제 먹고 살아온 애들인데 그동안 못해서 얼마나 근질근질했겠습니까? 그러게요. 하고 싶었을 텐데. 그래 이제 이번에 딱 오니까 이제 아 김병주 너 잘 걸렸어 했는데 이제 본전을 못 찾은 거죠. 지금 공안 탄압이 되게 본격화됐잖아요. 네. 조선일보가 단독 기사를 냈는데 진보당, 전국농민의 총연맹, 민주노총 엮어가지고 공안 사건을 좀 기획한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형편이 없는데요. 간단히 요약해보면 진보당 간부가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제주도에 흐그흐라는 지하 조직을 설립하고 반정부 투쟁을 했다는 건데요. 민주노총과 진보단체를 탄압하면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조작 사건으로 보입니다. 댓글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옛날에 이제 공안 탄압 이제 기사에 댓글들이 이제 요새 분위기가 이렇다. 슬슬 기어 나온다. 노인네들 좋아하는 빨갱이 조작단. 아직도 이런 거 믿는 사람이 있나? 이게 요즘 세상에 무슨 간첩? 이런 반응일 테지만 있다는 게 사실이다. 기사가 사실일지는 더 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사실 가능한 기사이다. 이렇게 좀 뭐 다양한 의견이 있긴 한데 이 뒤에 가져온 그 사실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쓰는 거는 알바 같아요. 그러겠죠. 네, 알바 같고 뭐 일부 이거를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분들은 되게 절절하게 써놨던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간첩은 존재합니다 막 이렇게 써 있는 댓글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 대부분 압도적으로는 나올 게 나왔구나. 그래 말해라.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거 꼭 조선일보가 보도해요 또. 항상 단독이죠. 네, 단독으로. 얼마나 장황하게 이렇게 거의 뭐 검찰에서 그 영장 청구할 때 그 문서를 그대로 준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다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이런 사건 영향 어떻게 줄 것 같으신지. 저는 이제 색깔 공포증이 약화됐기 때문에 상당 정도 두려움을 국민들이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분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사실 세월호 때부터 이 색깔 공격이 상당히 안 먹힌다, 잘 안 먹힌다는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먹혀 왔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약화돼 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이제 한번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크게 국민들한테 겁을 준다거나 뭐 안 좋은 쪽으로 뭐 생각을 바꾼다든가 하는 영향은 못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런 사건들을 터뜨리고 있어요. 꾸준히. 이번 사건 말고도 그전에는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근데 뒤에가 어떻게 끝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대문짝만하게 어디서 무슨 막 거창한 거 잡았다, 뭐 큰 일 난 것처럼 막 보도를 하고 법정에서는 대부분 무죄, 그렇죠. 혐의 없음. 그래서 기사가 안 나는 거구나. 네, 그렇게 풀려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네. 왜 이게 이렇게 됐냐면 옛날에는 이런 게 하나 터지잖아요. 그러면 조직을 만들어내요. 데리고 들어가서. 저는 이제 구속을 해서 잡아 넣어가지고 고문을 하는 거죠. 그 옛날 영화들 보면 막 나오잖아요. 잔인한 고문하는 거. 그 고문을 하면 지도가 착착 그려지는 거야. 자백을 받아서. 그러니까 자백으로 이제 옛날에는 조직 사건을 터뜨렸어요. 자백으로. 그 자백을 받기 위해서는 심한 고문을 했고. 근데 1997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고문이 사라집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제일 큰 업적 중에 하나가 고문을 없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네. 고문을 없애니까 그다음부터 수사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제 때려가지고선 그림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때려서 안 나오거든요. 그럼 자기네가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제 압수수색하고 뭐 증거를 찾아야 되니까. 증거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찾아서 없거든요. 있어야 있어야지. 나오지. 그냥 가짜 증인도 조작하고 별짓을 다 해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법원에서까지 끌고 가서 승소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졌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언론에는 커다랗게 터트려 놓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잊을 때쯤 되면
법정에서는 아마 다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별거 아닌 거로 약한 형을 받고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소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이 네, 있죠. 지금. 지금 구속도 못 시켰어요. 네, 이 그렇죠. 당사자들은. 그렇구나. 진짜 간첩 혐의자들이면 구속을 다 시켰어야죠. 그쵸. 근데 구속도 못 시켰어요. 아니, 너무 덩어리를 큰 조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번엔 그러니까 민주노총을 엮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민주노총에 그렇겠죠. 대한 탄압이 예, 계속 예, 거세지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 민주노총 관련해가지고 지지율 장사를 좀 했잖아요. 네, 윤석열이. 그래서 네. 그런가? 네, 그거 계속 집요하게 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사건 보자마자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무슨 반미 뭐 이런 투쟁을 하라고 지령을 받았다는 건데, 왜 멀고 먼 제주도에다가 거점을 꾸렸을까? 아, 진짜로 공작을 하려면 서울로 와야 되잖아요. 아 그리고 내용을 보면요, 네. 그건 지령을 안 받아도 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반정부 뭐 특별한 투쟁. 내용은 없어요. 뭐 그걸 뭘 지령을 받아가 지령 안 해도 다 해요. 남쪽의 지금- 진보 세력은. 반정부 투쟁하는 마음에 있으신 모든 분들이 지금 엄청 화낼 일이야 이거 지금. 아니, 그리고 용어를 반보수 투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 북한의 그래. 지령을 반보수 투쟁? 뭐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 세력과 네. 반대하는 투쟁을 하라는 건데, 아, 우리가 아니면 얘네가 여- 그렇게 말했다고? 지령을 받았다고 북한에서. 아, 진짜? 그래서 반미 반보수 투쟁이 지령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 반미 반보수 반보수 투쟁 안 하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워요. 맞아요. 내가 그 얘기해. 그걸 뭘 지령을 내려 귀찮게. 그러니까 북한이 굳이 그걸 지령을 내렸다면은 안 해도 돼. 우리가 북한에 우리 지령 혹시- 내리고 싶은 마음인데. 우리 혹시 뭐 하여튼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내용 자체가 형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너무하네. 그리고 좀 부랴부랴 터트렸다 이런 느낌이 너무 그냥 이제 들었고요. 필요하니까. 네, 증거나 근거도 없고.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이제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안 믿기 시작하는데 보수 진영의 어떤 결집. 그러니까 선생님 계속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보수 진영의 그 결집되는 분들은 공포가 강한 사람들이다. 네. 공포를 계속 자극하진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은 들었어요. 그 뭐 맥시멈까지 왔잖아요. 40%. 아, 40%가 맥시멈이다. 그렇죠. 그거 넘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거 넘기 어렵죠. 아 근데 지하철 타면 진짜 어르신들 이 유튜브 보고 있는 거 보면 네. 진짜 이런 거 계속 보고 계시는 네네. 거예요. 아니 진짜로 간첩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은. 네. 예. 근데 그 이상하게 가짜 간첩들이 뉴스. 꼭 보수 정권이나 극우 정권이 등장할 때만 나와요. 그죠? 그렇지. 적발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아, 민주 정권에서는 간첩이 없는데 꼭 이때 나와요. 그죠? 어쨌든 이런 좀 황당한 사건이 있는데 아마 이게 더 번져질 겁니다. 앞으로 이제 조작 증거, 조작 증인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고 여론몰이를 할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예전에 하여튼 조작 사건들 다 무죄 받은 사건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직도 그 오해를 하고 계시는 사건이 있어요. 통합진보당 해산에 근거가 됐었던 아로라는 혁명 조직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아로인데 이 아로 사건도 조작 사건으로 이제 밝혀지고 대부분 다 무죄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사건도 진짜로 간첩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통합진보당 안에. 무죄는 보도를 안 해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우리가 마녀 사냥에 놀아나지 않는 방법. 어떤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지 할 수 있나. 언론만 보면은 믿을 수밖에 없게 꾸며대기 네. 때문에 그런 좀 조언을 해주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색깔 공포증과 분단 네.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또 의심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색깔 공포증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약해졌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공포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되면은 사고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말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믿는 거죠. 그 과정에서. 또 숟가락 엎기도 되게 겁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지. 옹호하면 안 되니까. 옹호하다가 안 되니까. 그게 색깔 공포증이에요. 그러다 나도 몰리고 빨갱이로 몰릴 수 있다. 색깔 공격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는 더욱더 색깔 공포증에 내가 짓눌려서 뭐 이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를 못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즉 색깔 공포와 맞서 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평상시에는 자기 검열을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면에 들어오면 자기 검열로 나오거든요. 네. 자기 검열을 계속 자기가 거부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상의 자유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입장도 가져야 될 것이고, 제가 예전에 방송했던 것처럼. 그리고 뭐 국가보안법도 폐지해야 되겠죠. 이러한 색깔 공격이 한국 사회에서 통하고 네.
또 한국 사람들 색깔 공포증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빨리 폐지해야 됩니다. 단순하게는 색깔 공격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셔야 돼요. 네. 무조건 의심부터 한다. 네, 일단은 안 믿는다. 너무 조선일보 보도했으면 일단 일단 안 안 믿는다. 믿는다. 그렇죠. 조선이 그랬어. 단독이면 더 안 믿는다. 그렇죠. 조중동이 같이 얘기하면 더더욱 믿지 말자. 이게 제일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사건도 지금 터지면서 아 진짜 간첩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 보면은 자연스럽게 믿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게 진보 진영도 흔들려요. 근데 그걸 왜 믿냐고요. 조선일보 거 안 믿거든요. 그렇죠. 한국 사람은 안 믿어요. 네. 근데 이런 사건은 믿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색깔 공포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다 싫어하고 조선일보 쟤네 나쁜 놈이야 이걸 다 알면서 간첩 사건이 터지면 믿어요. 그러니까요. 북한 관련된 사건이 터지면 믿고. 그게 색깔 공포증이죠. 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게 막 완전 기사로 도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몰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댓글 달면서도 약간 현타도 오고 달다가 머리 아프고 막 이런 느낌 들긴 하거든요. 저는 그게 쓰면서 공포증. 그렇죠. 이제 생각해봤는데 아닌 것 같은데라고 계속 댓글을 우리가 다 달아보면 어떨까?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못 아닌 것 같은데? 달겠으면 못 달겠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적어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라도 달자. 그거 이런 너무, 생각이 좀 너무 들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국민들은 오히려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또 이런 사건이 터지면 진보 진영이 오히려 더. 완전 흔들려요. 무서운 거죠. 얘 진짜 북한에 지정 받은 거 아니야? 이 의심을 진보 지식인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그 공격을 받고 해산 당할 때 아무도 지켜주지 않은 거였잖아요. 조작 사건에 의해서 해산된 것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일단 댓글을 달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라도 답시다. 일단 의심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조선일보 일단 믿지 말자. 조중동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더 진짜 믿지 말자. 선 진짜 거짓말이다. 네. 진짜 거짓말이다. 단결하겠어 이걸로. 네, 그래서 네.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이런 조작 사건이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세계 정세로 이제 뻗어나가 볼까요? 네. 브라질 소식 요새 들으셨나요? 우리가 한 몇 주 전쯤에 이제 이 뭐 탄핵이냐 하야냐 막 타도냐 이런 얘기 좀 했었는데 네. 브라질에서 대선 불복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네. 의회, 대법원, 대통령궁, 그러니까는 행정, 입법 뭐 다예요. 이 대통령궁에 난입해서 네. 이제 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여러분 룰라 대통령 다 아시죠? 룰라 대통령이 검찰에 의한 조작 사건으로 탄압받다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국민들의 신임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전 대통령인 보우소나루 측에서 대선 불복을 외치며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선 불복했다는 뉘앙스를 계속 내비쳤죠. 그렇죠. 선거 기간 내내. 그렇죠.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이렇게 폭동도 일으키고 막 우리가 와 저렇게 시위한다고 막 이런 장면들 막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상황상 만만치 않잖아요. 문제도 많고 오래되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폭동의 형태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폭동.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착하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 착한 거보다는 뭔가 점거, 타도, 불태우고 이런 거라기보단 항쟁 이런 유로 싸우잖아요. 저희 역사들 보면.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일단 마음에 안 들면 한 50명, 100명 모아가지고 그냥 다 쳐들어가서 부시는 거잖아요. 이 폭동의 형태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가. 네네. 이번에 보니까 브라질은 불 지르고 뭐 카페트에 불 지르고 그렇죠. 되게 뭐 존경받는 동상 철거하고 이런 식이었더라고요. 네네네. 아니 독일 같은 경우도 등록금만 올려도 대학생들 나와서 차부터 뭐해? 불태워. 아 그래. 차부터 불태우고 시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 보우소나루가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네. 그 미국의 어떤 미국으로 도망갔나요?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플로리다에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의 일부 의원들이 돌려보내야 되지 않냐. 이 폭동의 이거 주요한 주동자 아니냐. 네. 그리고 보우소나루 측에서 어쨌든 미국과 결탁해서 일으킨 어떤 사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미가 다 그 좌파들이 집권을 했거든요. 거의 한 나라인가 두 나라 빼고 다 좌파일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브라질 같이 땅덩이 큰 이제 남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예요. 여기는 그래도 안 된다. 미국이 뺏기면 안 된다 생각했을 텐데 룰라가 또 돼버렸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룰라가 중심을 잡기 전에 끌어내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아마 도와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룰라가 또 쫓겨나는 과정에서도 공작들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 이제 다큐멘터리 넷플릭스에도 있다 그러대요. 되게 지금 현상이랑 예, 똑같아가지고 예, 보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죠. 많이 추천을 했었어요. 네, 자, 어쨌든 이 미국이 그런 식으로 정권 전복을 꾀할 때는 항상 폭력적 수단을 씁니다. 그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폭력적 투쟁을 미국이 배후 조정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뭐 폭동이나 이제 쿠데타 뭐 그냥 이런 평화적 식으로. 시위를 언제 해요? 아, 그리고 그러네요. 잘 안 되지 그리고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해버려야죠. 그 어차피 국민적 지지도 못 받는데.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폭력적 방법, 잔인한 방법 이런 것도 많이 동원하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이번 사태를 볼 때 이제 앞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폭동의 형식을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에는 이제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권력의 탄압 방식과 관련이 좀 있어요. 우리도 일제 시대 때 초반에는 무장 투쟁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아주 잔인무도한 폭력적 무단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근데 3.1 운동을 해서 비폭력으로 대응했다 박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무장 투쟁으로 막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문화 통치로 바꿔요. 그러니까 지네 생각에는 너무 무식하게 통치를 하니까 총 들고 덤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안 되겠다. 좀 유한 통치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부가 민족 개조론이니 뭐니 이런 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쌍방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지배층과 민중 간의 대결, 백성들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폭력을 어떤 걸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남미 쪽은 여태까지 역사를 보시면 거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총 들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한번 터지면 여기는 좀 폭력적인 형태로 터져요. 이 시위나 이런 게 반발이.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로 강력하게 총칼로 충돌했던 것은 해방 이후에 그 한국전쟁 직전까지 빨치산. 거기까지. 거기까지 내전 상태. 내전 상태였죠. 네. 거의 제주도라든가 4.3이라든가 네. 총 들고 싸웠잖아요. 그런 정도가 이제 있었고 그 당시 왜냐하면 이승만 정권과 미국이 거의 잔인하게 진압을 했기 때문에 민중들도 어쩔 수 없이 총 들고 싸운 거예요. 막 잡아다 죽이니까. 그러고선 이제 한국 전쟁을 거치고 이제 남쪽에 진보 세력이 싹쓸이 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감히 어떠한 폭력을 가해도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암흑기가 시작된 거거든요.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박정희가 철권 통치를 하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도 이쪽에서는 폭력적 저항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했다가 한번 된통 당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위축돼서 못한 거죠. 그래서 군사 통치 기간이 엄청 길었지 않습니까? 70년대부터 내내 박정희 5.16 쿠데타 치면 뭐 36년인가 네, 그걸요?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대 훨씬 넘어서까지.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한 번 다시 총을 들고 싸운 사건이 터진 게 바로 5.18 광주죠. 그러니까 5.18 광주 때 총칼로 진압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총칼을 가지고 총을 들고 시민군을 만들어서 무장 항쟁을 시작해요. 이게 이제 광주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 일단 진압은 됐지만 근기가 깨진 거죠. 남쪽에서는. 어떤 근기가 깨졌냐. 총으로 아무리 쏘고 칼로 찔러도 쟤들은 못 덤빈다. 그냥 찌그러진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군대 투입하면 무조건 다 정리된다. 하는데 근기가 깨진 거예요. 총 들고 맞서 싸우네. 앞으로도 이러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거를 경험했을 테고 그 이후에 87년 6월 항쟁이 발생했을 때 군대 투입을 하려고 그랬을 때 미국이 말렸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 군대 투입을 했다가 광주처럼 총을 들고 싸우는 상태가 되면 폭동 형태가 돼서 뭐 내전 비슷하게 일어나면 답이 없거든요. 전쟁 중이고 게다가 우리는. 그렇죠. 한국은 또 그거예요. 말씀을 정확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한반도에서 남쪽으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즉 남북 간에 지금 휴전 상태란 말이에요. 미군이랑. 이 상태에서 내전이 일어나요. 내 안쪽에서. 그럼 막 군인들이 죽고 죽여요. 그러면 북쪽에서 그거 뭐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그때 다시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전이. 옛날에 해방 이후에도 남쪽에서의 내전이 결국 한국전으로 비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의 상황상 남쪽에서 무장항쟁이 격렬하게 벌어진다. 폭동 형태의 투쟁이 계속 벌어진다 그러면
한반도 전체의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폭력적 진압을 잘 안 하려고 그런 겁니다. 한반도에서.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폭동 형태를 안 하는 것은 탄압의 형태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군사 통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걸 하나 알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쓰는 책의 주제와도 조금 통하는 건데요.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이 밀란이 취미였잖아요. 이 밀란이라 란이라 그러면 안 되고요. 봉기. 봉기. 봉기가 취미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취미생활처럼 봉기를 많이 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봉기를 많이 한 민족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고 백성들의 권리의식, 주인의식 이게 세계적으로 높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저항을 했어요. 끊임없이 집권자들한테 덤비고 막 싸우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심리학적으로 보면 감정을 그만큼 많이 풀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말은 한다. 네, 할 말을 한 번씩 터트리는 거죠. 쫙 가서 뭐 뭐야 고병갑인가요? 그 잡아가지고 이 자식 곤장 때리고 막 이제 그렇게 한 번씩 했어.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당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씩 그 울분을 터트리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나 이런 남미나 이런 데처럼 자주 그걸 못하던 나라들은 참고 참다가 한 번 터지니까 굉장히 격렬해요. 프랑스 대혁명만 하더라도 단두대에서 엄청 잘랐잖아요. 저 썰컹썰컹 막 이제. 근데 우리는 너무 오, 느껴짐. 수컹수컹 막 잘랐잖아. 근데 우리는 동학혁명, 동학농민전쟁 때 그 조병갑인가요? 네.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훈계하고 풀어줬잖아요. 그랬나요? 네. 그거 죽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곤장 때리고 훈계하고 풀어줬어요. 착하게 살라고. 너무 착하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폭동 안 일으키는 착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주 했기 때문에 일단 감정 자체가 감정이 그때 막 터져가지고 막 다 불살라버리고 죽여버리고 걸리면 다 찌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딱 적절한 선에서 이래 이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또 한 번 해야지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보통 항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폭력성 같은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거의 폭력성이 지금 그게 달았어요, 저희.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 때리고 싶어요, 진짜로. 네. 그리고 이런 극우 패련이 짓하는 집단들 보면은 와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진짜 총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전의 시작이다 정말. 그래서 저는 아까도 궁금했던 게 모순 자체는 엄청나게 깊고 네네. 치열하고 지금 네. 굉장히 나이 서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무장이 지어지면 이제 내전인 거고. 근데 저희가 총기가 금지돼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총기가 있어도 폭동을 이렇게 쓰지 한국은 않았을까? 그렇게까지 격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외국은 어떤 폭동이든지 약탈과 방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어디죠? 그 미국에서 네네. 눈이 와서였나? 눈 많이 왔었죠, 폭설. 눈 많이 왔는데 그 네. 동네에 네. 마트부터 가게 터는 다 거예요. 마트부터 네, 터는 다 털죠. 거예요. 미국 영화 보세요. 재난 영화 같은 거. 사건만 터지면 마트부터 털잖아요, 다. 우르르르. 그러니까 방화, 폭동, 그걸 빙자한 범죄가 계속 있습니다. 외국은 그게 계속 있어요. 분노가 기본 다 차 있는 상태라고 봐야겠네요. 분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공동체 의식이 엄청 강하거든요. 지금 많이 약화됐지만 공동체 의식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진 저는 이제 우리 의식, 뭐 우리주의라고까지 생각하는데 그걸 가진 사람들이 항쟁을 일으킬 때는 공동의 이익 때문에 일으켜요. 대의 명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의 명분 없이 일으킨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마트 터는 일은 안 네, 하는 마트를 거지. 털기 위해서 일으킨 적은 없어요. 적어도 뭔가 주장이 있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3.7제를 뭐 4.6제로 하자든가 소장료를 내리라든가 신분제를 철폐하라든가 이런 공동의 대의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도둑놈이란 말 엄청 싫어하는데 의적은 좋아하거든요. 의적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건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단 이 항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는 모두를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후손들한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려고. 그러면 더 도덕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비도덕적이 되겠습니까? 도덕적이 도덕적이 되죠. 되죠. 그래서 광주에 범죄가 준 겁니다. 네. 광주 항쟁 당시에 범죄가 확 줄고 헌혈을 줄이 막 쓰고 그렇죠. 가게 주인들은 자기 평소에 장사하려고 이렇게 숨겨놨던 거 다 꺼내서 나눠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동세상 네. 그게 현실화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동학 때도 그랬어요. 직강소서 요구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항쟁을 거창하게 할 때는 도덕성이 고양돼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폭동 방어가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짓은 안 안 해요. 하는 거죠. 그렇죠. 더 강고해지겠네요. 오히려 더 높은 도덕적이죠. 도덕성을. 네, 그걸 보여주죠. 또 그 자체에 또 우리가 감명받고 또 힘을 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촛불항쟁을 해도 거리 질서를 어지럽힌다거나 쓰레기 깨끗하고 지나가는 버스에 불 지른다거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아니 쓰레기만 안 치우고 가도 얼마나 혼을 내시는지 몰라요. 지금 어. 쓰레기를 실무진이 이걸 안 치우고 집에 가면 이걸 누가 치우나 하면서 막 그랬어? 이렇게 새벽까지 치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항쟁의 전통이 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이런 국민적 계속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쁜 짓을 계속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를 임계점에 넘어서게 만든다. 예를 들어 계엄령 같은 거. 그런 걸 선포하려고 시도한다. 그럴 때에는 폭발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럴 때에도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폭력적 행동을 한다 이게 아니고 투쟁 자체가 좀 폭력 투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용산 집무실을 점거한다든가 가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화풀이 이런 형태는 아닌 건가요? 화풀이 그런 형태는 아니구나. 우리 그게 잘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거 하면 혼나요.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맞아. 경찰하고 싸우시는 분들 있어요. 무슨 그만 좀 싸우세요. 경찰이랑 싸우러 나오셨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그게 불이 붙어서 무장항쟁으로 넘어가면 또 잘 싸웁니다. 네. 옛날 동학이라든가 보면 광주라도 그렇고 그렇죠. 잘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건드리면 안 돼요. 윤석열 정부가.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윤석열이 너무 국민들을 그 자극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네. 해볼 때까지 해보고 싶은 거 없고 자진해서 내려올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강력한 이제 항쟁이 필요할 거고 어떤 투쟁 형태도 달라질 수도 있겠다.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내전 상태로 갈 수도 있으니까 보십시오. 계엄령 내릴 수도 있어요. 박근혜 당시에 박근혜 탄핵할 때 계엄령 내리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청산됐다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네. 그 사람들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계엄령을 내려도 그렇게 호락호락 군대가 동원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일단 미국이 허락을 해줘야 될 것이고,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윤석열 정권을 지켜줄 지켜주냐. 것이니까, 줄 것이냐, 우리가. 네. 그 무리수를 둘 거냐. 아니면 못하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만약에 허락해서 계엄령을 내렸다 쳐요. 그럼 국민들이, 와, 군대 투입됐는데 무서워, 다 집에 갈까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완전 그럴 국민들은 넘어섰어요. 촛불이 횃불된다. 한국에서는 군대를 다시 동원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거의 그 터부를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군부 독재랑 싸워서 맞아. 군대를 정치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다시는 기웃거리지 마, 군대는. 군인들도 나름 그 의식이 있어요. 더 정치에 다시 끼어드는 거는 수치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정도의 마인드가 있는 군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군대를 다시 집어넣는다? 그건 국민적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군인들도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일반 사병들을 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전쟁 나면 우리 사병들은 다 엄마의 지휘를 받거든요. 맞아요. 지금 밴드를 통해서 지령 나온다고요. 집에 카톡 보낸다요. 이제 엄마 지금 뭐 이제 전쟁 나듯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엄마가 싸워 그럼 싸우는 거고 집으로 와 그럼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다 도망갈 거. 네. 계엄령 선포해서 이제 동원시키면 애들이 엄마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 지금 계엄령 나 계엄군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근데 웬일이야. 엄마가 진짜 원하지 않을 것 같아. 계엄군 내는 건데. 그럼 이제 엄마가 집으로 오라 임마 그러면 네 그러고 다 올 거 아니에요. 웃겨. 우리 아들도 지금 군복무하지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 나한테. 네. 무슨 상황이 터지면 아빠한테 지시를 받겠다고. 절대 그 지휘관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제 지시를 받습니다. 계엄령은 불가능하겠네요. 혹시 윤석열이 꿈을 꾸고 있을까봐 이 방송 꼭 전해주십시오. 네,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 하고 싶어. 옛날 같지가 않아. 이제. 약간 중위가 온다 이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검찰들을 데리고 쿠데타를 세력을 이제 이제. 사법적으로 사법살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까지 이제 청산하면은
웬만한 권력은 다 저희가 큰 권력들은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국민들에게 주어진 되게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검찰 권력을 검찰. 넘어서는 거. 네, 마지막으로 최근 윤석열의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지지율 신경 쓰지 않는다고 윤석열이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요 40% 지지율을 보면서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궁금해요. 네, 윤석열의 심리 상태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 너무 근데 시간을 많이 해가지고 심리 상태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도 지금 궁금해요. 최근에 그 도어 스태핑 중단하고 네. 별 이슈가 없었잖아요. 말을 안 하고. 하니까. 근데 최근에 또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떴어 다시. 다시 떴어요. 기분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심리를 분석해 주십시오. 아니 이제 지지율 막 20% 받다가 40% 네. 받으니까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50%는 못 넘어가잖아요. 네. 자기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40%면 맥시멈이 나온 거예요. 이제 행복한 기분 거죠. 좋구나. 공부 못하는 놈이 이제 한 40점 받으면 막 좋아가지고 신나서 막 그러잖아요. 나 빵점 안 받았다 막 이러면 딱 지금 그 상태. 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예상했던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겁니다 이제. 즉 힘을 동원해서 돌파하려고 하면서 말하고 싶은 대로 짓거리고 또 지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려고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연히 폭주하겠죠. 네. 반드시 정신 못 차리고. 무리수를 두게 되고 실수를 하게 돼요. 네. 여러 가지 폭주를 하고 있는데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저 인상적이었던 거 이제 그 몇 개 적었잖아요. 네. 자기는 교과서를 본 적이 없다. 아이가 없어서 교과서를 재밌게 만들어야 된다. 국어 공부 왜 하냐? 국어 공부를 국어를 왜 왜 배우냐? 한국 말하고 사람인데. 있는데. 진짜 나는 그거는 진짜 야 이거 국어 선생님도 다 일어나셔야 돼요. 참나. 저는 윤석열이 코미디언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미디언 했으면 우리 국민들한테 시청률이 40% 나오지. 그래, 많은 행복을 줬을 것 같아. 날마다 웃음을 주고. 근데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쁨이 아니라 만약에 국민들한테 거의 끔찍함? 네.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근데 안 봤는데 재미없는 건 어떻게 한대요? 교과서를? 지가 공부할 때. 자기 공부할 때 그랬다는 거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러니까 그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를 한 50년 전 교과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줘요 자기가 예를 들어보겠다 하면서 예전처럼 총로파 이런 거 배운 게 아니고 시가 있으면은 옆에 감상도 적을 수 있게 해라. 지금 교과서 그렇게 이미 돼 총 있거든요. 이해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배울 때 재미없었다고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네. 교과서 기준으로 얘기하고 자기 옛날에 있어. 국어도 정말 재미없었다고. 그건 말을 못하니까 그래. 그 국어도 다시 배우고 와야 돼요. 아니 진짜 저는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이 교과서 얘기 너무 화나고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교과서 그런 어떤 얘기 식으로 듣고 싶지 바꾸려나. 않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힘들어. 좀 황당했던 건 이 발언도 있어요. 미분양 아파트 정부가 사주겠다고. 정부가 사주겠다. 이 정말 이게 할 이거 소리가 약간 아니잖아요. 그 회사 좋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건설회사들이 자기네 수요 공급 제대로 예측 못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아파트 지어서 그 값만 띄워놓고 사람들은 못 사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어려우시니까 제가 국가가 다 사드리겠다고.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그래놓고 농민들이 지은 쌀은 쌀값 떨어지는데 그러니까요. 쌀은 안 사겠다고 하는 그건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지금 우리 집 텃밭에 있는 상추 좀 사달라고 말하고 싶어. 안 팔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막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눈치 보고 이런 거 없이 민주노총 죽여버리고 농민들 다 죽여버리고 뭐 이제 뭐 재벌들은 내가 살려줄게 건설사도 키워줄게 이거를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할 겁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겠죠. 나경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것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 엄마가 나경원이 갑자기 우리 편인 줄 알더라고. 윤석열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엄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아니, 네, 어쨌든 그래서 전 진짜 이 심리 상태 궁금했는데, 저도 얘가 왜 이렇게 뭔가 행복해 보이지? 불안했거든요. 왜 아무 말이라도 대잔치를 시작했지?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활동을 좀 자제했다가 그 지지율 떨어졌을 때 좀 주변에서 좀 이렇게 했겠죠. 가만 좀 있으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언들이 계속 새 나오는 걸 보면서 윤석열 또 지금 고삐가 풀렸구나. 빨리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패턴을 예측했어요. 그때 초반에 떠서 좋아하다가 위축되고 불안해하다가 이걸 돌파하는 거를 힘을 가지고 돌파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공안 통치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업되는 거죠 다시 네. 힘을 쓰니까. 거기가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 챕터. 마지막 길로 가고 있다. 네. 본인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대통령이 절벽으로 안 최고 속도로 절벽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렇죠. 신나서. 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자, 올해를 윤석열 퇴진의 해로 만들자는 구호를 들었는데 퇴진의 해는 너무 막막하다. 퇴진의 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앞당기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대선하자. 이 구호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희망차지 않나요? 네. 퇴진의 해를 만들자 이러면 한 해 동안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올해는 대선하자 그러면 왠지 5월 안에 할 것 5월 같아요. 안에 할 것 같아요. 진짜 대선 느낌이. 5월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주권자들만의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촛불행동 회원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요. 매주 있는 토요일 촛불에서 뵙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